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선 미국 나스닥 지수가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을 했지만 지속되는 중국 위기론과 또 미국의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는 지속됐습니다.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여전히 테마주들의 흐름이 활발했죠. 네, 초전도체 그리고 맥신 테마주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24일에 시작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수산, 육계 관련주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주도주 부재 속 테마주의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증시.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 급등 속에서도 나스닥 반등을 이끈 주인공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8% 이상 급등을 하면서 기술주를 주도를 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엔비디아 2분기 호실적 전망입니다. AI 서비스 시장이 확산되면서 AI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호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호실적 가능성을 높게 보고 목표가 상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23일 장 마감 이후 한국 기준으로는 24일 새벽에 2분기 실적과 가이던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관련주들에는 벌써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죠. 네, 엔비디아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이수페타시스. 엔비디아 급등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탄력이 둔화되며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다소 아쉬운 모습 보였습니다. 관련 부품주로 꼽히는 MDS테크, C랩 등도 빨간불은 지켰지만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6조 매물 HMM 예비 입찰 마감입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경영권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LX 인터내셔널과 동원산업, 하림 컨소시엄, 그리고 독일 하팡로이드의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인데요. 업계는 자금력이 풍부한 LX 인터내셔널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매각 대상자인 HMM이 4%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의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동원산업과 하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이 더해지며 동반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LX 인터내셔널은 3거래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예비 입찰 마감으로 HMM의 매각에 속도감이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일정과 소식들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엔비디아와 HMM 매각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와 C랩,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동원산업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엔비디아 2분기 호실적 전망입니다. 23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을 시켜줄지 2분기 예상 실적과 함께 주목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장시영 차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1분기 그 매출 실적 발표 당시에도 사실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근데 지금 2분기 실적 역시도 110억 달러 매출을 최근에 전망하는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예상치가 한 71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거를 50% 넘어선 수치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AI 반도체 수요가 좀 폭증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GPU 수요가 계속해서 공급을 앞지르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출하량이 높은 수준을 지금은 사실 쇼티지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공급이 되게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지만 하반기로 가고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출하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전망치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는 HBM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도 국내에서 계속 이슈를 끌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GPU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빅테크 기업의 AA 반도체 생산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난다면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이제 큰형님 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HBM으로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한간에는 내년에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로만 영업이익을 8조를 달성할 것으로 좀 가능하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본격적으로 좀 감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수익성이 떨어지는 디램 쪽의 어떤 이 공정을 좀 줄이고 HBM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쪽 관련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늘리려는 움직임이지 않느냐라는 예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반도체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도 다시 한번 좀 리프레시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1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관련주들이 뭐 큰 폭으로 오르는 상황이 전개가 됐었는데 그때는 시작점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목표가가 줄 상향되고는 있지만 국내 관련주들 봤을 때 한 번 좀 상승이 있었는데 상승룸이 아직도 좀 남아있을지 의문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2분기 실적 발표가 한 단계 레벨업 좀 시켜줄 수 있는 트리거 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일단 지금 매크로 상황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업종이나 종목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놓치기가 쉽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8월 초부터 좀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시매도가 굉장히 좀 크게 나왔던 게 지금 7월 중순부터 8월 달까지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조금 보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악화되면 시장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대감 자체는 여전히 있고 성장성은 있다라고 하지만 시장이 꺾인다면 그런 분위기가 좋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매출 전망치가 110억 달러 2분기, 그다음 3분기도 전망치가 좀 상향이 될 거냐 아니면 시장 예측대로 좀 나올 거냐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어제 엔비디아가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실적 발표하고 네. 올라가는 그림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올라 버렸는데 여기서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재료 소진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시장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간 좀 비중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성장성의 어떤 문제다라기보다는 매크로가 약간 이런 어떤 흐름, 그러니까 전략에 있어서 좀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다면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어제 너무 급등이 나왔다라고 그렇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엔비디아 2분기 실적 훈풍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관련주에 대해서 저희가 매도의 기술을 올려볼 텐데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C랩을 두고 한번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장시영 차장의 이수페타시스만 고사인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다 스탑사인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자, 이수페타시스부터 한번 볼까요? 지난주부터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반영이 되면서 랠리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좀 크게 상승이 나오나 싶었는데 상승분 반납하면서 0.4%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홍혜진 파트너께서는 스탑사인을 주셨는데 어제 급등 때문에 좀 경계하자라는 의미이실까요? 약간 스탑이 이 종목을 이제 보면 안 된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사실상 지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엔비디아 매출 비중이 아직은 조금 미미합니다. 근데 이제 실적 대비 주가가 사실 여전히 높은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다른 어떤 기판 업체들 대비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기대감 요인들이 좀 중요하다고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수주 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좀 긍정적이고요.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지 않긴 했지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구글이나 그다음에 뭐 시스코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노키아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매출 비중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결국 비중이 너무 많이 갖고 가야 될 위치인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어떤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탑 사인을 드린 이유 자체는 동사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기업 가치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나스닥이 여기서 조금 더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재무부가 필요한 1조 달러의 어떤 채권 발행이 9월 달에 이루어져야 될 텐데
텐데 이게 원활하지가 않는다라면 시장은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엔비디아도 저는 영향을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이 조금 필요한 위치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 종목 자체는 좋지만 지금 매크로의 불안정성, 좀 예. 불확실성을 좀 짚어주셨는데 장치홍 차장께서는 고사인 주셨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고사인 주셨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보더라도 차트만으로 보더라도 회사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차트, 또 기술적인 부분에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실적으로 연결이 될 때까지는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확인할 때까지 횡보하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회사 자체로 보면은 AI 기반일 때 클라우드 이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앞서 이제 우리 파트너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북미 고객사양의 어떤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밀려드는 어떤 그런 수요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캐파 자체도 이 스케줄 자체가 굉장히 좀 당겨지고 있습니다. 캐파 증설 스케줄 자체도 당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까지는 좀 좋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들이 차곡차곡 완성이 되기 시작한다면 뭐 캐파라든지 또 수주라든지 그다음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연결고리를 좀 찾아가기 시작한다면 주가 상승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어떤 결과치를 놓고 보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는데 엔비디아 향 앞으로의 뭐 수주를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두 분은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사인이 지금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엔비디아 향 그 수혜가 좀 실적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일단 지금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 비중이 지금 엔비디아 쪽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성장을 같이 하고 있는 빅테크들의 납품을 하고 그러면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MLB 쪽이 지금 사실 중국 쪽보다는 이제 다른 쪽, 특히나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매출이 확대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중이 작았다라는 건 말 그대로 비중이 앞으로 펌핑돼 가지고 성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은 저는 앞으로 좀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비중적인 어떤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지금은 조금 더 체크하고 결국에는 8월 달에서 9월 초까지 어떤 매크로 이슈가 조금 안정화되는지 요거까지만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면 다시 한번 또 탄력 있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파트너님께서는 그 매크로를 조금 주목을 더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고다층 기반이라고 불리는 MLB 시장에서 점유율은 미국 업체인 TTM에 이어서 이제 2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외의 고객사 그리고 이제 수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고 또 하반기에 좀 신규 모멘텀으로 기대되는 부분들 어떤 거 있을까요, 차장님? 일단은 이스페타시스의 MLB 이 기판 자체가 최근 매출 비중이 좀 늘고 있는데 AI 가속 기용 쪽으로 좀 많이 매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통신 장비용 쪽에서의 어떤 이 단가라든지 수익성이 좀 더 좋았거든요. 근데 아직 AI 가속 기용 MLB 이 기판 자체가 층수가 통신 장비용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그쪽 부분에서 폭발적으로 좀 나오지 않고 있고 아직 이제 생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충분히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좋아지겠죠. 그리고 공장도 1.3공장의 풀캐파 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 조금씩 그 부분도 맞춰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이런 어떤 안 좋은 부분들 조금은 미미한 부분들이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고객사 역시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같은 고객사도 신규로 좀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쪽에서도 수주가 계속해서 밀려 들어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까지 개선되고 신규 고객사까지 확보돼서 내년에 정상 궤도에 좀 오르게 되면 실적이 좀 가파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뭐 중장기로 보유하신 분들은 뭐 걱정이 없는 구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엔비디아발 2차 랠리도 그렇고 앞으로 뭐 수주 확대라던가 뭐 이런 기대감들도 좀 가득한 상황일 것 같기는 한데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오늘 사실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 들어볼까요? 지금 오늘 사실 11% 오르다가 지금 한 0.4% 상승으로 조금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반도체 섹터들이 오늘 상당히 좀 어려운 하루를 좀 보냈던 것 같은데 아마 기대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근데 이제 이번 주 좀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도 조금은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금 저는 박스권 전략이 가장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만 원에 대한 어떤 지지력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항은 43,000원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독자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시장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 악재, 그다음 미국에서 악재, 아니면 양쪽에서 모두 올라가는 흐름이 발생을 하면 그 흐름이 이제 따라가는 그림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니스페스타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의 위치,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긴 크지만 제가 볼 때 너무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박스권 전략에 맞는 전략만 사용하신다면 아직까지는 상당히 조금 유망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 전략으로 조금 박스권 대응이 가장 좀 메리트가 있는 어떤 이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C랩도 좀 넘어가 볼까요? 횡보세를 보이던 주가가 이제 엔비디아 기대감에 위로 고개를 들었는데 역시나 C랩도 오늘 7%대 올라가다가 뭐 0.4%에 그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에는 두 분 다 지금 스탑 사인이 들어왔거든요. 자, 장시영 차장께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C랩 같은 경우는 왜 스탑 사인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향후 실적 성장은 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하고 GPU의 활성 솔루션인 동사의 제품인 우유니 제품이 견인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엔비디아의 GPU 매출액이 연평균 30% 이상 좀 기록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국내 GPU 유통 물량 증가가 실적 수혜가 어느 정도는 기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는 하나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또는 뭐 전부이기 때문에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비중은 없거든요. 국내 매출 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국내 GPU의 어떤 이 판매되는 것들을 좀 보면 많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 시장 쪽에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지는 않아서 제가 이 주가 자체가 사실은 치고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저항을 좀 막고 그 부분에서 좀 멈춰서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홍희진 파트너께서도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C랩이 AI 영상 분석 전문 기업으로 이제 GPU 활용률을 높이는 솔루션 그 우유니를 엔비디아 GPU에 탑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와는 2019년부터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는데 뭐 조금 전에 차장님께서 뭐 실질적으로 새로운 매출이 나오기보다는 중고 시장에서 거래가 좀 활발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매출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가 싶은데 엔비디아 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이게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영향이 있어가지고 올해 지금 실적에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작년 지금 매출 한 99억 정도에서 83억 정도가 GPU형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좀 절대적이고 84% 정도 좀 해당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반기까지 보시면은 작년보다 엄청나게 좀 많이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한 5에서 한 6억 정도 상반기에가 그 매출액이 그렇게 좀 달성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99억 하던 게 지금 현재 6억 정도까지 매출액이 좀 떨어졌다라는 건 너무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사실 예측력이 상당히 조금 힘들고, 근데 여기서도 지금 GPU 어플라이언스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지금 이 비율 자체가 25%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사실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수치인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어쨌든 엔비디아 향 그 수요 증가가 앞으로 턴어라운드를 좀 끌어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차장님?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이 반드시 좀 필요하죠. 근데 그 부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엔비디아 쪽에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제품 GPU가 국내에서 좀 쇼티지가 나고 성능이 워낙에 좋아져가지고 새로운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성을 좀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판매 성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나오진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급단에서의 어떤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게 내년 1분기 이후 정도나 돼서야지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C랩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뭐 엔비디아 수혜주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제 하락을 좀 하다가 사실 어제 이제 9%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또 기대를 하셨을 텐데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 보유자분들은 좀 어떤 전략을 짜가야 될까요? 이게 사실상 위치가 어디냐가 굉장히 조금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 상승이 같이 나오는 흐름을 봐서는 약간의 기대감은 아직 좀 유효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의 흐름이 꺾일 거냐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올 거냐에 대한 방향성이 무조건 좀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그동안에 사실상 고점을 찍고 주가가 조금 많이 밀렸고 최근에는 21선을 타고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21선에 대한 어떤 안착의 의지는 좀 보여주긴 하지만 이게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착됐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박스권 하단 자리, 그러니까 12,000원짜리 어떤 지지력을 충분히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등할 때는 17,000원, 16,800원짜리의 저항은 상당히 좀 두껍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이 지금 사실상 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실적 발표가 좀 나왔지만 적자 기업이 무조건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신경 써서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HMM 인수 관련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의 인수전을 위한 예비 입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LX 인터, 동원산업, 하림, 그리고 독일의 하팡로이드까지 4차전으로 치러질 예정인데 현재는 자금력이 풍부한 LX 인터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인수의 예상 시나리오 그리고 앞으로 좀 행보에서 투자자들이 이 부분은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 볼까요, 파트너님? 일단 지금 사실 HMM 같은 경우가 작년에 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단기순이익이 10조가 좀 넘었죠. 근데 이제 네. 올해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5천억이 좀 안 되는 수치로 지금 쪼그라들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전 세계 해운업종, 그러니까 해운사 중에서 한 8위 정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그만큼 영향력 있고 덩치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8조가 넘거든요. 근데 이제 매각 가격이 5조에서 한 6조 정도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는 쪽에서 지금 참여한 기업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래서 예비 입찰은 4군데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긴 하지만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에 갈 건지는 예측이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거는 결국에는 HMM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어찌 보면 악재 요인이거든요. 사실상 흥행에 조금 성공적이다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대기업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약간 실망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실망감이 있으니까 오늘도 주가가 좀 밀려 있고 업황도 안 좋으니까 물론 그런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HMM 당사자의 어떤 주가 방향성이 지금은 가장 좀 중요한데 추후 약간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대기업이 혹시라도 좀 참여하게 될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 지금 시나리오를 우리가 세우기는 좀 쉽진 않지만 네. 결국 지금 어떤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HMM에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의 업황 물론 지금은 좋지는 않지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본다면 향후 본입찰에서도 또 다른 기업이 좀 참여할 가능성도 좀 놓고 보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 인수전에 참여한 기업들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은 우선 이제 참여를 한 LX 인터내셔널과 동원산업에 대해서 매도의 기술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원산업은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고 LX 인터 같은 경우에는 장시영 차장께서는 이제 스탑을 주시면서 엇갈린 사인이 나왔는데 LX 인터내셔널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10% 넘게 빠졌거든요. 여기서 근데 홍희진 파트너께서는 고 사인을 주셨고 장시영 차장께서는 이제 경계 신호를 주셨어요. 왜 좀 경계하자라는 신호를 주셨을까요? 실적이 좀 꺾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사실 뭐 경기 침체라든지 또 앞으로 불거질 어떤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쪽의 어떤 상사 쪽에서 좀 직감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매출액 자체도 감소를 했고 수출입 시장 부진으로 물류 부분도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트레이딩이라든지 자원 부분 역시 석탄 시황의 부진을 좀 피하지를 못해서 영업이익 자체도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2분기 실적이 그런데 3분기 실적도 사실은 기대를 그렇게 해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만약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4분기 이후 또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 그게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살아날 수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3분기까지 또는 2차 전지 사업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뭐 명확하게 시장에 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좀 위로 우상향하기에는 불투명한 점이 좀 많아서 실적이 조금 우려 섞인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근데 홍희진 파트너께서는 이제 고 사인을 켜주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고 사인 주셨을까요?
있을까요? 모멘텀이 지금 사실 굉장히 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석탄 가격이거든요. 석탄 가격의 어떤 동향이 좀 영향을 받는데 최근에는 사실 중국에서 이제 호주산 석탄을 좀 수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수요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석탄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중국 경기가 어렵긴 하지만 조금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고를 말씀드린 건 여기서 무조건 좋으니까 지금 사야 돼라는 느낌보다는 네. 현재 위치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미가 좀 더 크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석탄 가격이 조금 반등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가격적인 부담은 크지 않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배당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는 배당을 굉장히 좀 많이 줬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그런 수급들도 약간의 어떤 매수세를 좀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이제 본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짚어주셨고 이제 가격적으로는 121선 아래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HMM의 인수와 이제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현재 HMM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자금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그리고 HMM을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서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어떤 거 있을까요, 차장님? LX 인터내셔널은 올해 6월 말 연결 기준으로 현금이 1조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략 1조 3천억 정도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보다는 가장 HMM 인수에 유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LX 인터내셔널이 HMM을 인수한다 그래서 이게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의문입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LX 입장에서는 대형 선사를 자회사로 좀 두고 있으면 운송 비용 절감이라든지 또는 화주들을 위해서 빠른 선박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 영업 경쟁력에서 좀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있으나 이게 과연 LX 인터내셔널의 어떤 뭐 재무제표를 좀 실적을 좀 개선시킨다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모멘텀을 작용해서 바로 좀 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운송비 절감 효과나 뭐 산업 내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큰 시너지를 지금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LX 인터내셔널이 본업도 그렇고 지금 인수도 그래서 그런지 지난 4월부터 이제 우상향하던 주가가 7월 말부터 다시 꺾인 이후로는 지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셨으니까 보유자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뭐 매도보다는 좀 홀딩하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파트너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많이 밀렸고요. 7월 달에 올라간 거는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따라간 흐름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달에 저점 자리죠. 27,450원 자리에 대한 어떤 이탈 가능성 물론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탄 가격이 조금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그게 꼭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와 하락을 조금 지켜낼 수 있으니까 하방 경직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보면은 전저점에 대한 어떤 이탈, 지금 여기만 좀 지지가 좀 잘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21선에 대한 어떤 반등 가능성은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모멘텀적으로 굉장히 조금 유망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뭐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다만 조금 네. 아쉬운 부분들은 모멘텀이 좀 부재한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원산업 볼까요? 동원산업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 3.9%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분 다 갈 수 있다라고 이제 고사인 주셨는데 차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F&B 시스템은 뭐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치하고 동원산업 본업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2분기 실적이 매출은 좀 감소를 했는데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스템즈라든지 또 F&B의 실적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동원 산업 그러니까 참치 관련된 업황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기온 자체가 좀 올라가게 되면서 어획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조금 좋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양사 다 이 매각 이슈보다는 본업이 좀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너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산업이 HMM을 인수하면은 좀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파트너님? 일단 지금 사실상 지금 예비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어떤 물류랑 연관 있는 기업들이
쪽이 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너지는 날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경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당장에 그 시너지가 큰 폭으로 나가고 수익이 너무 좋아질 거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굉장히 좀 미지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원은 이미 지금 육상 쪽이라든지 항만 쪽에서 조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부산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원 로엑스 이쪽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해상 쪽이 좀 추가가 됐을 때는 당연히 그 어떤 시너지는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업황 자체,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동량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임 자체가 좀 꺾인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스럽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러니까 업종 간의 어떤 연관성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원산업이 오늘 이제 뭐 강세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꾸준하게 좀 우하향을 했고 거래량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데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차장님? 일단은 좀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거꾸로 좀 돌려놓고 좀 보게 되면 그동안의 하락세를 이제 멈출 법한 이 트리거가 기술적으로 좀 발생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급하게 밑으로 차트가 이제 꼬라박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좀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차트를 좀 거꾸로 만들어놨는데 다시 그러면 올바른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실제로 이 부분이 다시 주가가 밑으로 하향하는 그런 곡선을 재차 만들어내는 거래량을 싣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턴어라운드를 좀 만들어 놓고 오늘의 어떤 주가 상승이 좀 트리거로 작용을 해서 우상향을 가파르게 하지는 않겠지만 거래량을 잡치차 좀 돈방하면서 200일선을 어쨌든 살아나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추세를 조금은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수페타시스와 CE랩 또 LX 인터내셔널, 동원산업까지 네 종목 살펴드렸고요.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이슈와 모멘텀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외 투자리그, 시간외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외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외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외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외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사조 시푸드가 9% 강세 보이면서 현재 상한가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5,11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24일부터 방류된다는 소식에 오늘 수산 테마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조 시푸드가 11% 강세를 보였고 사조 오양도 4% 빨간불 켰는데요. 시간외에서 동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9% 그리고 3% 각각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CJ 시푸드 역시 3% 강세 보이면서 3,615원 선 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덕성 보겠습니다. 테마주들이 빠르게 순환매가 되고 있습니다. 맥신 테마가 빠지면서 다시금 초전도체로 수급이 옮겨 붙는 양상인데요. 시간외에서도 초전도체 테마의 강세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덕성이 3% 빨간불 켜면서 7,5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YOM 보시면 폴리에틸렌 필름 원료를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9%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반기 경영 실적에 대해 IR을 진행 중인 배럴 역시 9% 강세 보이면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리거, 도이치 모터스도 9%, 8% 강세 보이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동양 우선주가 8% 약세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신송홀딩스, 샘표식품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종목들도 종목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상승률 상위에는 수산 테마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소금 그리고 사료 곡물주는 약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적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신송홀딩스와 샘표식품 5% 그리고 3% 약세 보이고 있고요. 대상홀딩스 역시 3% 가까이 빠지면서 7,1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보라티아 역시 소금 관련주죠. 4.5% 하락하면서 17,190원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리패스가 4.7% 약세 보이면서 1,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드래곤플라이 보시면 디지털 치료기기가 복지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5%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 2% 정도 밀리면서 513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먼저 지난 라이징 스탁의 수익률 베스트 종목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장시영 차장의 종목이고요. 8월 8일에 제시한 지노믹트리 목표가 26,000원 돌파를 하면서 수익률 36.8%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웅 이사의 종목 보시죠. 8월 10일에 제시한 라이징 스탁 아이패밀리 SC인데 목표가 3만 원 돌파를 하면서 수익률 24.5%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노믹트리부터 볼까요? 목표가 4만 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하셨는데 전략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볼까요? 일단은 지노믹트릭의 어떤 제품 자체, 그러니까 대장암 검사 키트 자체가 보험 등재, 건강보험 등재 관련된 결론 내용이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겨울쯤에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분명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 뉴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등재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까지 주가는 더 오를 것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뉴스가 나온 이후에 조금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그거와 관련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터지기 시작할 때 다시 주가가 좀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미국 시장에서 FTA 관련된 내용, 승인이 좀 나오게 되면 또 한 번의 모멘텀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다시 한번 눌림목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계속 끌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강보험 등재까지 홀딩해보자라고 전략을 주셨고 이성웅 이사의 아이패밀리 SC는 지금 목표가에서 수익 실현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패밀리 SC는 일본 쪽의 매출이 중심이고 여기에서 중국의 확장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은 예상치 정도가 나왔었는데 목표가에서 매도 의견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 로컬에서 약간의 좀 잡음이 있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목표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라이징 스탁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께서는 위직 스튜디오 가지고 오셨고요. 홍희진 파트너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장시영 차장 아이센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의 위직 스튜디오 먼저 볼까요? 어떤 라이징 스튜디오 포인트 있을까요? 위직 스튜디오의 라이징 포인트 같은 경우는 하반기 종속회사의 신규 작품 출시라는 점이겠고요. 이제 실적은 아직 분기 적자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시에 주가 같은 경우가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신작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도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또 실적을 끌어갈지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위직 스튜디오가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552억 원, 전년 대비해서 19%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영업 손실은 11억 원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작품을 출시를 한 부분, 여기에서 직접 작품에 대한 부분에 비용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종속회사 단에서 엔터라든지 미디어 쪽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게 지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지금 시가총액 한 4천억대까지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급하게 매수할 종목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2차 전지, 반도체 이쪽군이 투톱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좀 빠져있는 종목군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은 실적의 턴어라운드 이 부분이 나타났을 때
주가 반등은 강할 수 있기에 위직 스튜디오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뭐 오랫동안 위직 스튜디오가 시장에서 좀 언급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었을 텐데 이제 관심이 돌아온다고 하면은 그럼 매매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서 대응을 해볼까요? 차트를 통해서 지금 주가를 살펴보면 거의 뭐 거래가 죽어 있는 상황이죠. 죽어 있는 상황 안에서 7월 13일에 이렇게 뭐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주가가 한 번은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뭐 이 구간에서는 급하게 한 번에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분할 관점, 그다음에 강한 매수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턴, 뭐 적어도 분기 실적 턴을 하는 걸 확인해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이에요. 매수가는 2,75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로 4,000원 제시를 해 드립니다. 손절가는 2,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우선은 1차적으로 목표가 4,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홍희진 파트너의 종목 보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가지고 오셨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 들어볼까요? 네, 풍부한 수주 잔고에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주 잔고의 자신감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얼마나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건가요?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 대비 지금 현재 6월 기준이죠. 남아있는 수주 잔고가 한 5조 원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한 3조 5천억 정도 수주 잔고가 좀 있었고 올해 지금 남아있는 게 한 5조 원 정도 수준이다라는 건데 작년 매출액이 2조 원 정도 좀 감안을 해보면 2조 원이었던 걸 감안을 해보시면 한 2년치 일감이 아직은 수주로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수주가 계속 더 추가적으로 쌓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실적이 조금 좋은데 이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상 좋은 종목인데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 같은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시장도 한번 좀 밀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시장이 좀 바닥을 잡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관심이 좀 필요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2조 원, 수주 잔고 5조 원, 추가 수주도 가능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더 눈높이를 높여볼 수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건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차가 굉장히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뭐 미국, 유럽, 그다음에 중동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저는 주목하셔야 될 게 이제 월봉이 상당히 좀 의미가 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월봉에서 신고가가 한번 좀 나타났고 그 자리가 아직까지는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상승의 힘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수가 아직 무거운 시점에서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좀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7월 달에 고점 찍고 횡보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2,000원에서 68,000원 정도 구간이면 자리로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는 85,000원짜리 지난번에 전고점 라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손절 라인만 좀 잘 지키고 좀 대응을 하신다면 느리지만 좀 강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시영 차장의 라이징 스탁 아이센스 보겠는데요. 지노맥트리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라이징 포인트와 스토리까지 한꺼번에 들어볼까요? 일단은 라이징 포인트는 연속 혈당 측정기 사업 속도의 가속화가 붙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센스의 연속 혈당 측정기는 당초 이제 품목허가가 올해 3분기 그리고 일형 당뇨급여 등재를 4분기로 예정을 했는데 품목허가를 6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형 당뇨 환자 대상급여 등재도 7월에 맞춰버렸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타임라인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CGM,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연속 혈당 측정기 사업 본격화 시기가 계속해서 좀 앞당겨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출시는 올해 9월에 예정이고요. 연내 유럽 파트너사와 계약을 할 예정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허가도 내년 3월에 예정이 돼 있고 카카오 헬케어의 이 디지털 혈당 관리 서비스도 올해 4분기 국내 출시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속 혈당 측정기 관련된 사업의 속도가 가속화가 붙기 시작하면 부가가치도 높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매출 증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지금부터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관심 가져서 어디까지 좀 볼까요? 일단은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주가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품목 등재라든지 그다음에 이 보험 등재라든지 이런 이슈를 가지고 급등을 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인데 3만 원 정도에서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유럽 진출에 대한 어떤 그런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까지 가미가 되면서 뚫기 시작하는 그 가격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5만 원까지 좀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네. 28,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홍희진 와운의 파트너 그리고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모비스인데요. 맥신 관련주들이 하락하자 다시금 초전도체 테마로 수급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아래꼬리 달면서 6% 강세로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1%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 종목은 휴비스입니다. 4일 연속 초강세를 보이던 맥신 테마주 오늘 대부분 종목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맥신 테마주 중 휴비스만이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후 변동성 확대하며 보합에서 오늘 마감을 지었는데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4%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위는 덕성입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금 초전도체 테마의 강세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덕성이 오늘 장에서 1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32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3%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는 파워로직스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의 약세 전환으로 지난 금요일 하한가, 월요일도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수급이 붙으면서 오늘 8% 강세로 고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강한 기세 시간에서 이어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 거래량 1위 기록 중입니다. 5%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사조시푸드입니다. 참치캔 그리고 김가공식품 유통업체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조시푸드가 정규장에서 11% 급등한 데 이어 시간에서 현재 상한가 부근에 안착을 했는데요. 후쿠시마 방류가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시작된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수산물 관련주의 상승세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시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실적주에 대한 반응도 있겠지만은 약간 하루에도 시세 날 수 있는 종목들의 강도가 강합니다.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중에 봤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음식료 이쪽 종목들이 강했었고요. 여기에 확산이 돼서 사조시푸드에서 생산한 참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가격 상승의 요인도 있겠죠. 실적이 나아진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요인이 있었을 때 종목들이 움직인 패턴이 지금 반복이 되는 모습이고요. 시간으로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24일에 이제 방출 같은 경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 내일 같은 경우가 시세의 좀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아시고 내일 시간의 상한가, 갭 상승 한다면은 좀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2위를 기록한 파워로직스도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파워로직스뿐 아니라 덕성, 서남 같은 그런 종목들, 초전도체 관련주들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어떤 내용에 주목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퀀텀 에너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장 종반에 달할수록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가 주가가 강했었고 이와 연결해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가 2등주죠. 이 2등주까지 우선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다고 하면 내일 이제 학술 부분에서 또 한 번 더 내용이 다뤄지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강했고요. 오늘 시간 외에 같은 경우는 종가 고가로 마감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신성 델타테크가 갭 상승 출발을 하면은 그에 따라 파워로직스도 함께 시세가 날 수 있는데 일등제 시세에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내일 학술 내용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알고요. 시장이 불안함에 따라서 테마주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좀 기억하시고 내일은 하나의 차익 실현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로 인상가도 짧게 진단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금 관련주가 또 관련 테마를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수산 테마는 그래도 강세를 보이는데 소금 테마는 반대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모멘텀의 연속성, 테마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장 중에 상한가를 갔었고 이제 시간외로 상한가가 좀 풀리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좀 상한가에 도달은 해 있습니다. 공통적이에요. 내일 모레가 이제 방류를 하기 때문에 내일이 시세의 마지막일 수 있음을 생각을 하고 내일 갭 상승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는 차익 실현 그 부분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증시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오늘 중국 증시는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사계 종합지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3,100포인트 위에 안착을 했고요. 선전도 0.53% 상승입니다. 항생지수 역시 마감을 앞두고 현재 1.09% 상승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미중 갈등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는 미중 관계와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협력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양측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어제 베이징에서 미중 무역 전국위원회 마크 캐스퍼 의장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이달 말에는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양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독일 닥스 지수는 0.7% 상승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약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완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식품 물가나 임금 상승세가 여전히 강해서 유럽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오늘 까크 지수는 0.7%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